안녕하세요. 마치 나를 종처럼 부려먹던 시어머니의 머리를 감겨주던 날. 18년 시집살이를 이겨낸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저는 대학교 동아리에서 만난 남자와 10년을 연애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에게서 이성적인 그 어떤 관심도 없었던 저였는데 남편의 끈질긴 구애로 저희는 연인이 되었죠. 남편은 저를 처음 보는 순간 첫눈에 반했다고 하더라고요. 단순히 그냥 처음에 여자 꼬실 때 다 하는 멘트겠더니 했는데 우리가 대학 생활하는 사귀는 내내 남편의 눈에는 언제나 그랬듯 꿀이 뚝뚝 떨어졌고 주변의 친구들, 선배, 후배 할 거 없이 다 인정할 만큼 남편의 저에 대한 사랑은 지고지순했죠. 저는 그런 남편이 군대 가 있는 동안 남편을 기다려 주었고 남편은 군대를 가서도 매일 편지를 보낼 만큼 저에 대한 사랑이 넘쳤습니다. 그렇게 학교를 졸업하고 저희는 각자 취업을 했습니다. 남편은 알아주는 반도체 대기업에 취업을 했고 저는 전공을 살려 친언니와 조그만 가게를 내어 자영업을 시작했어요. 저는 대학교 입학할 때 식품영양학과를 지원해서 들어갔는데 조리과와 같은 계열이다 보니 1학년 때 한식, 중식, 양식, 일식, 제과제빵 모두 배우게 되면서 영양 쪽보다는 조리 쪽에 훨씬 관심을 갖게 되었고 결국 2학기 때 조리과로 옮겨서 조리 전공으로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특히나 제과제빵 수업을 좋아했는데 주변의 사람들도 제가 빵을 만들어서 선물할 때마다 시중에 파는 것보다 훨씬 맛있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죠. 그래서인지 저는 자연스럽게 학교를 졸업하면 베이커리 집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마침 저희 친언니는 바리스타 자격증이 있어서 언니와 함께 베이커리 카페를 오픈한 거였죠. 저는 일찍이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언니와 아주 각별했어요. 언니와는 1살 차이 나는 연년생이었고 세상에 둘도 없는 자매이자 친구이자 가족이자 저의 모든 것이었죠. 그런 언니와 함께 가게를 오픈할 생각에 저는 들떠 있었고 언니 역시 너무 행복해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동안 모아온 돈으로는 가게 보증금조차 마련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때 남편이 저를 도와줬죠. 남편 집은 학교 다닐 때 친구들에게 듣기로 상당히 부자하고 했는데 저는 그 부분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다가 친구들이 지훈아 너 이 신발 어떻게 샀어? 이거 한정판인데 대박이다. 라는 식의 제가 보기엔 그냥 신발이고 그냥 평범한 티인데 그걸 알아보는 친구들이 부럽다면서 그리고 저에게 말하기를 지훈이 집 엄청 부자래. 연희야 너 이러다가 취직하는 거 아니니? 라고 우스개 소리를 했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언제나 검소한 마인드였고 절대로 돈으로 자만하거나 교만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런 남편이 좋았죠. 언니와 제가 보증금 때문에 더 작고 싼 가게를 알아보러 발품을 팔고 있을 때 남편이 자신의 회사에서 대출을 받으면 싼 금리로 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가게 잘 되면 갚으라면고 선뜻 보증금을 해주었어요. 언니와 제가 부담스럽고 싫다고 한사코 반대했지만 결국 남편의 고집에 저희는 그 돈을 받게 되었습니다. 가게 계약을 하고 언니와 저는 가게 인테리어를 모두 셀프로 했어요. 소질도 없는데 인터넷 뒤져가며 그렇게 열심히 따라했었죠. 남편은 퇴근하고 가게로 와서 일을 도와주었어요. 하루 종일 일하고 오느라 피곤했을 텐데도 남편은 씩씩하게 갈아입을 옷까지 챙겨와서는 셀프 인테리어를 도와주었어요. 그렇게 우리 세 사람의 손으로 가게가 완성되고 오픈을 하던 날 저는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희 카페는 장사가 잘 되었습니다. 시그니처 메뉴가 소문이 나면서 빵과 커피가 유명해졌고 2년 후에는 아르바이트생을 2명이나 쓸 정도로 가게는 바빠졌죠. 남편과의 데이트는 늘 우리 가게에서 이루어졌고 가게 문을 닫을 때 데이트가 끝났어요. 남편은 바쁜 저를 항상 이해해 주었고 한결같이 저를 사랑해 주었습니다. 그런 남편이 저는 항상 고마웠어요. 남편은 언제나 그 자리에 서 있는 나무 같은 사람이었어요. 가게가 잘 되면서 저희는 1층, 2층을 함께 쓰는 건물로 이전을 하게 되었고 저는 빵 메뉴들을 레시피화해서 직원들에게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한결 시간적인 여유가 생겼죠. 물론 남편이 도와줬던 돈도 다 갚았습니다. 그렇게 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남편과 제가 연애한 지도 10년이 되었어요. 남편은 제게 프로포즈를 했고 저희는 결혼을 했습니다. 행복할 줄만 알았던 결혼 생활. 하지만 그 꿈은 보란 듯이 산산조각 나고 말았어요.
그 시작은 혼자 계신 시어머님을 모시고 살게 되면서부터였습니다. 남편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께서는 아버지의 유산으로 받은 건물과 부동산들로 투자를 하셔서 돈을 많이 버셨고 어머니 앞으로 된 빌딩과 땅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남편을 부족함 없이 잘 키우셨는데 막상 아들이 결혼한다고 하니 많이 서운하신가 보더라고요. 처음에는 자신의 건물 2층에 들어와서 살아라고 하시다가 나중에는 이 큰 집에서 자기 혼자 어떻게 사냐면서 같이 살자고 하시더군요. 저는 일찍이 부모님을 잃었기 때문에 부모님에 대한 마음이 남다르기도 했었고 무엇보다 남편도 어머님과 함께 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효도한다 생각하고 저는 흔쾌히 시어머님과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제 인생 최대의 실수인지도 모르고 말이에요. 시어머니는 저에게 참 잘해주셨어요. 연희야, 뭐 필요한 거 없니? 말만 하렴. 연희야, 불편하진 않지? 라며 늘 저를 챙겨주셨고 저는 그런 시어머니의 모습에 더욱 잘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그런 모습은 남편과 함께 있을 때만 이었어요. TV 속 드라마에나 나올 악독 시어머니가 저희 어머니 일 줄을 꿈에도 몰랐죠. 저는 결혼하자마자 임신을 했던 터라 운영하던 가게는 언니에게 모두 맡기고 집에만 있게 되었는데 그렇게 하루 종일 시어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낼수록 시어머니는 저를 부려먹었어요. 이런 게 시집살이인 거죠. 하루는 제가 임신 초기라 잠이 미친 듯이 와서 낮에 자고 있으면 방문을 벌컥 열고 들어와서는 네,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아직도 자는 거니? 오늘 점심은 메밀국수가 먹고 싶구나. 가서 장 좀 봐와. 라고 하셨어요. 시어머니의 최대 관심은 점심 식사 메뉴였습니다. 저는 입덧이 심해서 요리하는 것도 힘들었고 음식 냄새를 맡는 것도 힘이 들었는데 그런 저에게 시어머니는 오늘은 뭐 먹고 싶다. 오늘은 뭐 먹고 싶다. 늘 요구하셨고 그것을 하게 하셨어요. 처음에는 그래 내가 집에서 노니까 이런 집안일은 해야지 싶다가도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시어머니의 요구에 저는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 저녁 식사를 한 후에 시어머니, 남편 그리고 저 이렇게 셋이서 과일을 먹는데 남편이 엄마 이 사람 요즘 몸이 무서워서 움직이는 게 힘든가 봐. 장보고 그런 거는 아주머니 시켜요 라고 하자. 어머 얘. 지금 이때 운동 많이 안 해놓으면 애 놓을 때 얼마나 힘든 줄 아니? 내가 지훈이 너 낳을 때 12시간을 틀었잖니? 그때 내가 걷기 운동을 좀 밀 해놓을 걸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 애미야. 지금부터 꾸준히 운동해야 한다. 참 기가 막혔지만 그 말을 들은 남편이 고개를 끄덕이며 듣고 있는 그 모습에 더 기가 막혔습니다. 저는 납득이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하루하루 참고 버텼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이 출근을 하면 돌변했어요. 남편 앞에서는 저를 위해주는 척, 잘해주는 척 하셨지만 남편이 출근하고 없는 집에서는 저를 마치 식모 부리듯이 부리셨어요. 마치 그 시간만 기다린 사람처럼요. 하루는 만삭인 저에게 점심때 친구들 모임을 집에서 하기로 했으니 점심 식사를 준비하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일을 도와주시는 아주머니가 계셨지만 갑지가 10명의 식사를 준비하라니 저는 혼이 쏙 빠지겠더군요. 부랴부랴 아주머니가 생닭 10마리를 사가지고 오셔서 백숙을 했는데 몸은 막삭이지 뜨거운 불 앞에서 닭들을 삶고 있으니 진짜 땀이 미친 듯이 나더라고요. 제가 그러고 있는데 거실 쪽에서는 시어머니와 친구분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더군요. 땀을 억수같이 쏟아내고 백숙을 해다 바쳤는데 고기가 질기니마니 정말 그날 저 식탁 엎을 뻔했습니다. 겨우겨우 참고 제 방으로 올라왔는데 그날 얼마나 긴장을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던지 몸이 꼬이기 시작했어요. 결국 그날 밤에 저는 응급실에 가서 수액을 맞고 와야 했죠. 시어머니는 뱃속에 애가 별나서 그렇다며 저를 구박하셨고 그날 너무 서러워서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시집살이 속에서 저는 출산을 했고 건강한 딸 아이를 낳았어요.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는 딸을 낳았다고 손녀를 쳐다보지도 않으셨습니다. 장손이 딸을 낳으면 어쩌냐고 출산한 지 하루 된 저에게 둘째를 빨리 가지라고 하신 시어머니. 정말 당장이라도 이혼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착한 이 남편은 제 속도 모르고 저에게 자기야, 자기가 조금만 이해해줘. 엄마가 내심 아들을 바라셨나 봐. 아무래도 내가 사대독자니까 더 그러시겠지. 그 마음 이해 안 가는 건 아니었지만
그동안 시어머니가 저에게 한 일들이 한꺼번에 몰아닥치면서 저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나 어머니랑 못 살아. 우리 분가해. 분가. 분가해. 나 더 이상 못 참아. 자기 없을 때 어머니 나한테 어떻게 하는 줄 알아? 나는 그냥 이 집의 식모라고 식모. 자기야. 왜 그래? 일단 진정하고 몸부터 추스리자. 저는 그때 알았어요. 10년간 저에게 지고지순했던 남편은 저에 대한 사랑만큼이나 엄마에 대한 사랑 역시 효심 역시 대단하다는 것을요. 우선은 제 몸이 아니었기에 저는 조리원에서 조리를 하는 동안 시어머님 일은 접어두기로 했습니다. 2주간 시어머니 얼굴을 안 보니 정말 살 것 같더군요. 2주 뒤 제가 다시 집으로 돌아갔을 때 시어머니는 저를 반기기는커녕 자기 때는 애 낳고도 바로 밭에 일하러 갔다는 둥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을 이야기하시며 저를 보며 혀를 차시더군요. 쯧쯧. 애 낳은 게 무슨 유세라고. 몇백씩 들여서 몸조리를 하고 와. 내 아들 피땀 흘려서 번 돈을 저렇게 쓰고 앉았네. 정말 할 말이 없더군요. 그날 저녁 저는 남편에게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태어난 저 아이는 무슨 죄인가 싶어서 또 돌이키고 그러기를 몇 년. 아이가 중학생이 되던 해 남편은 회사에서 갑작스럽게 지방 발령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참에 분가하면 되겠다 싶어서 너무 기뻤죠. 하지만 딸아이의 학교 문제로 당장에 남편이 있는 곳으로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어쩔 수 없이 딸아이가 고등학교 입학할 때 지방으로 함께 내려가는 걸로 결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주말 부부를 하게 되었고 시어머니의 시집살이는 더더욱 혹독해졌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집에 사람들을 불러서 모임을 했고 저는 그 모든 시중을 들어야 했습니다. 어떤 날은 집에 일 봐주시는 아주머니가 안 계신 날마다 사람들을 초대해서 저를 부려먹으셨죠. 아이고 김 여사 며느리 너무 힘든 거 아니야? 그냥 밖에서 봐도 되는데. 무슨 소리야 우리 집은 늘 이렇게 열려 있는데. 우리 며느리가 음식을 좀 잘해 웬만한 식당보다 낫지. 여기가 무슨 식당인 줄 아시냐며. 내가 요리해다 바치는 사람이냐며 소리치고 싶었지만 아이가 고등학생까지만 참자. 이 지긋지긋한 집도 그때 되면 빠이빠이다. 라는 생각으로 3년만 이악 물고 참자고 버티고 또 버텼습니다. 그러던 중에 언니에게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운영하던 가게 건물주가 나가라고 한다는 말도 안 되는 소식이었습니다. 가게 장사가 너무 잘 되니까 본인들이 장사한다고 비워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요즘도 이런 건물주들이 많다고 하네요. 실컷 장사 잘 되어서 건물값 올려놨더니 이제 와서 나가라니요. 이게 자기 집 없는 그런 현실인 것 같습니다. 건물주는 대놓고 영업 방해를 했고 언니는 결국 소송을 하게 되었어요. 판결은 쉽게 나지 않았고 그렇게 몇 달의 시간이 지나고 언니는 지칠 대로 치져서 결국 그 건물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건물에서 장사해야겠다 싶어서 그동안 번 돈과 대출 받아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다가 계약을 했는데 너무 성급했던 탓인지 그만 사기를 당하고 말았어요. 계약금 중도금 다 날리고 언니는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게 정말 제 억장이 무너져 내렸고 언니와 제가 작은 가게에서부터 일군 가게라서 더더욱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사실을 남편에게 말했고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부탁을 하여 큰 돈을 빌렸어요. 그리고 언니 일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통 크게 돈을 해주시긴 했지만 그날 이후 입버릇처럼 저에게 이래서 며느리가 잘 들어와야 하는데 네가 우리 집에 들어오고는 돈 나갈 일만 생기는구나 라는 말을 하셨어요.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언니 때문에 참고 딸 아이 때문에 참고 그래도 저를 위해서 노력해주는 남편 때문에 참았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딸아이는 중학교 3학년이 되었고 그해 겨울에 저는 남편이 있는 지방으로 내려가기로 되어 있었어요. 이미 집도 아이가 진학할 학교도 다 알아놓은 상태였고 저는 말년 병장이 저녁 날짜만 기다리는 것처럼 그렇게 하루하루 설레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하늘은 저를 호락호락 그렇게 보내주지 않더군요. 그날은 제가 딸 아이 학교에 갈 일이 있어서 학교에 갔던 날이었어요. 선생님과 진로 관련 상담을 하고 있는데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자기야, 엄마 쓰러지셨대. 지금 병원 응급실이라고 전화 왔어. 당신 전화를 왜 이렇게 안 받아?
저는 깜짝 놀라서 핸드폰을 보니 부재중이 16통이나 와 있었어요. 상담한다고 무음으로 해놓았던 터라 전혀 몰랐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부랴부랴 병원 응급실로 갔습니다. 시어머니의 병명은 급성 중풍이었습니다. 흔히들 알고 있는 뇌졸중. 골프 치시다가 갑자기 팔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대로 쓰러지셨다고 합니다. 제가 도착했을 때 시어머니는 말을 제대로 못하시더군요. 일시적일 수도 있는데 급성이라 발음이 잘 되지 않거나 말을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의사 선생님께서는 좀 더 정밀 검사를 해보자고 하셨습니다. 순간 나한테 나쁜 짓을 많이 해서 벌 받는 건가? 라는 생각도 들고, 한편으로는 말을 못하고 울고 있는 시어머니를 보는데 불쌍하다는 생각도 들고, 그때 당시에는 저도 너무 놀라서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늦게 남편이 도착했고 남편은 말을 못하시는 시어머니를 붙들고 울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일주일간 병원에 입원하셨고, 그 사이 언어는 많이 돌아오셨지만 말을 조금 더듬으셨고, 계속 팔다리가 저리고 힘이 없다고 하셨어요. 저는 그렇게 저한테 못되게 굴던 시어머니가 자신의 몸도 자기 마음대로 못하고 누워있는 걸 보니 이상한 감정이 들더군요. 뭔가 복수했다라는 느낌. 시어머니는 그렇게 아프면서도 혈기는 살아있는지. 제가 음식을 해서 병원에 들고 가면 꼴보기 싫다고 음식을 집어 던지기도 하셨고, 제 앞에서는 절대로 대소변을 보거나 하지 않으셨어요. 그 알량한 자존심에 끝까지 저를 무시하고 병원에 오지 말라며 저를 문전박대하시더군요. 어쩔 수 없이 24시간 간병을 맡기고 저는 병원에 일체 가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 없는 집은 천국 같더군요. 18년 세월을 이곳에서 시집살이하며 살았던 것을 생각하니 치가 떨렸어요. 이제 몇 달만 지나면 이곳을 벗어나는데 시어머니의 갑작스러운 중풍 판정으로 남편과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머니 혼자 두고 나오는 건 아닌 것 같아. 그럼 계속 이렇게 주말 부부로 지내자는 거야? 내가 언제까지 참고 시집살이 해야 되냐고. 18년을 참았잖아. 더 이상 나더러 어떻게 하라고. 저는 눌러왔던 감정들이 폭발했고 남편은 저에게 진심으로 미안해했습니다. 사실 병든 엄마를 혼자 두고 가는 남편의 마음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 딸아이 고등학생 되는 그날만 손꼽아 기다린 저에게는 너무나 가혹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알아서 하라고 했고, 나는 계획대로 딸 아이 고등학교 진학에 맞춰서 지방으로 내려갈 거라고 선포했어요. 남편은 어쩔 줄 몰라 하며 힘들어 하더군요. 하지만 그동안 저도 힘들었기에 그런 남편을 위로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얼마 뒤 시어머니는 퇴원하고 집에 오셨고, 급성이긴 하지만 집에서 꾸준히 재활치료를 받으면서 경과를 보자고 했어요. 매일 집으로 재활치료사가 와서 1시간씩 시어머니와 재활치료를 했고, 집안의 식단도 완전히 다 바뀌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빨 빠진 호랑이처럼 힘이 없었고, 오른쪽 안면이 조금 삐뚤어진 터라 그 좋아하는 모임도 사람들도 다 멀리 하셨어요. 그 덕에 저는 더 이상 손님 상차릴 일은 없어졌죠. 날이 갈수록 그런 시어머니가 조금씩 측은해지더라고요. 저희 친정어머니는 오랜 시간 아프고 돌아가셨는데 문득문득 친정엄마의 모습과 오버랩 되면서 불쌍하게 보이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날 밤, 생전 꿈에 안 나오시던 친정엄마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제가 엄마를 불렀고 엄마는 저를 보며 웃고 계셨어요. 그 꿈을 꾸고 일어났는데 베갯잎이 젖어 있더군요. 그리고 이상한 감정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도 언젠가는 돌아가실 텐데 살아계실 때 최선을 다하자. 그렇지 않으면 정말 후회할 것 같더라고요. 친정엄마가 돌아가시던 날 그랬거든요. 엄마한테 못해준 것만 생각나고 한없이 미안하고 그리고 죄책감 들고 아픈 엄마에게 짜증도 많이 냈고 왜 우리 집은 다른 집과 다르냐며 응석도 많이 부린 제가 너무나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날 이후 저는 시어머니를 향한 마음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간병인 아주머니가 집에 상이 있어 일주일간 휴가를 내게 되셨고 제가 오롯이 시어머니를 챙기게 되었습니다. 오른쪽 팔다리를 잘 못 쓰셔서 시어머니는 왼손으로 생활을 어렵게 하셔야 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가는 것부터 양치하는 것, 밥 먹는 것, 모든 것이 쉽지 않았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시어머니를 보조했고 처음에는 제 손을 탁 치며 자신을 건들지도 못하게 하시더니
결국 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기에 점점 저한테 의지를 하시더군요. 시어머니와 시간을 보내면서 저는 시어머니에 대해 몰랐던 것을 많이 알게 되었어. 시어머니도 점점 저에게 마음을 내시며 미주알 고주알 이야기하는 것들이 늘어났어요. 그렇게 일주일을 함께 보내고 그날 밤, 어머니, 그동안 저한테 왜 그렇게 모질게 하셨어요? 제가 시어머니 머리를 감겨드리며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무 말씀이 없으셨고 오른쪽 입술이 올라간 얼굴이 파르르 떨리셨어요. 그리고 중얼거리며 미안하구나. 내가 너한테 몹쓸 짓 많이 했지? 저는 그 이야기를 듣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나왔어요. 그동안의 서름이 폭발하면서 저는 어린아이처럼 욕실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소리내서 울었습니다. 그날부터인 것 같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에 대한 악감정이 눈 녹듯이 녹았고 시어머니가 마치 친정엄마의 마지막 모습처럼 느껴져서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지금 생각해도 제가 왜 그렇게 한순간에 마음이 바뀌었는지 알 수 없지만 저는 그냥 시어머니의 미안하다. 그 한마디가 듣고 싶었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진심으로 눈물을 흘리며 저한테 사과하셨고 저는 그런 시어머니를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시어머니와 저는 친해져 갔고 둘이서 대화하는 시간이 늘어갔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내 몸 하나 내 마음대로 못할 지경이 되고 보니 그동안 내가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게 되더구나. 세상에 사람이 잘나면 얼마나 잘났고 못나면 얼마나 못났니? 세상에서 내가 제일 잘난 줄 알고 살았던 지난 날들이 너무 부끄럽더구나. 특히나 내가 너한테 너무 미안하구나. 못된 시애미 만나서 네가 고생을 너무 많이 했어. 진심으로 미안하다. 아가. 저는 시어머니 손을 꼭 잡아드렸고 우리 둘은 과거에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렇게 서로를 챙기며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결국 딸아이만 기숙사 학교에 입학시키고 홀로 시어머니를 모시며 살기로 결정하였어요. 저는 오로지 시어머니의 식단 조절과 재활치료에 온 신경을 쏟아부었고 그런 저의 정성이 통했던지 시어머니께서는 1년 후 완전히 완치 판정을 받으셨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저에게 생명의 은인이라고 해주셨고 자신 앞으로 되어 있던 건물과 땅을 모두 제 앞으로 명예 변경해 주셨습니다. 이제 길거리를 나가도 저희 둘을 모두 모녀 사이로 볼 정도로 각별한 고부 사이가 되었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제가 어떻게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아마도 하늘에서 지켜보시던 친정엄마가 선물처럼 그런 착한 마음을 주신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시어머니한테 갑자기 병이 찾아온 것도 어쩌면 다 하늘의 계획이었던 건지도 모르겠네요. 내 마음 하나가 참 종이 한 장 같다는 것을 많이 느끼는 요즘입니다. 제가 나이가 들어가니 이렇게 가는 세월 굳이 그렇게 누군가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증오하고 살아갈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이 사연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께 마음의 평안이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